네, 오늘 제 강의의 제목은 감염병과 공중위생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미생물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과정을 살펴보고 또 사람에서 사람으로 확산돼서 대유행, 팬데믹을 일으키는 기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의 역사, 또 팬데믹의 전망, 또 팬데믹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오명돈입니다. 팬데믹을 일으키는 원인인 미생물이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약 40억 년부터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180만 년 전에 지구상에 나타났고 전체 이 지구상의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보면 어류는 약 4억 2천만 년 전에, 파충류는 약 3억 년 전, 그리고 원숭이와 같은 유인원은 5,500만 년 전부터 지구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타나기 전 원숭이가 있고 어류가 있고 그 이전에 이미 미생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 되었고, 가장 단순한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에 40억 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인플루엔자의 유행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지구상에 나타나기 전부터 조류가 있고 철새가 이렇게 자기의 그 이동 경로를 타고 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철새가 이 지구상에 나타나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자연 숙주인 철새의 창자 속에서 존재하면서 이런 이동 경로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새가 사람을 만나는 일은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니겠죠. 철새가 사람하고 자주 만나는 것보다는 오리를 통해서, 그리고 돼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람한테 넘어오는 이런 경로가 형성이 돼야 철새의 창자 속에서 살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비로소 사람한테 건너와서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자연계에 있는 미생물이 동물을 거쳐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즉, 사람과 동물이 자주 밀접하게 접촉을 하는 그런 조건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짐승을 가축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조건으로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가 잘 돼야 되겠는데, 이것은 사람의 인구 밀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인구 밀도가 증가한 것은 농경 정착 생활부터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인류에게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약 10,000년 내지 12,000년 전부터 시작된 농경 정착 생활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람의 감염병이라고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뿐만이 아니고 결핵, 독창, 홍역, 백일해, 말라리아와 같은 이런 유명한 전염병들이 사실은 원래는 동물에 있던, 가축에 있던 그런 미생물들이 사람한테 건너온 다음에 사람의 감염병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전 세계 대유행의 탄생과 관련된 조건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미생물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감염을 일으킨 다음에는 전 세계 확산의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또는 무역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이동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들은 역사적으로 교역이나 세계 정복과 같은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산된 미생물이 면역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것이 신천지 또는 처녀지의 개척이 되겠습니다. 식민지 개척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 따라서 전염병의 확산은 사실은 식민지 개척 또는 그 제국 시대의 식민지 경영을 위해서 전염병의 관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염병 학문 내지는 퍼블릭 헬스는 어떻게 보면 식민지 개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발달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생제 내성이라는 소위 조용한 팬데믹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항생제 내성이라는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익히 들으신 문제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팬데믹의 하나다, 이런 이야기는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분야에서 팬데믹으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이 항생제 내성이라는 그런 팬데믹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에서 세계 3대 전염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늘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를 얘기합니다. 이 3대 전염병들이 대략 1년에 150만 명에서 100만 명 내외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생제 내성에 의한 사망도 이해 못지 않는 매우 중요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항생제 내성이 왜 팬데믹인가 하면, 항생제 내성은 결국 내성 유전자 때문에 치료제 항생제에 듣지 않게 바뀌는 건데, 이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한 지역에서 발생하면 다른 세계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들은 잘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성 유전자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인적, 물적 이동을 통해서 이동하는 바와 똑같이 전 세계로 이동 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도 팬데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서서히 그리고 큰 뉴스를 타지 않고 퍼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한 팬데믹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내성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항생제를 많이 쓰면 결국은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항생제를 많이 쓰는 그러한 장소는 역시 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병원이 항생제 내성이 만들어지는 곳이면서 항생제 내성 감염이 발생되는 그러한 중요한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항생제는 이렇게 사람의 치료에만 쓰는 게 아니고 가축 농장 또는 바다 농장 또는 식물 농장 같은 데에서도 항생제를 쓰고 있습니다. 가축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체중이 10% 정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 농장에서는 항생제를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마치 사료처럼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료비를 그만큼 아낄 수가 있어서 싼 값에 육류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지도에서 보시면 달게 이 밀도를 표시한 건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 인도, 태국을 위시한 동남아 이런 곳에서 많은 항생제를 닭에게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닭뿐만이 아니고 소, 돼지 또는 바다에서 키우는 이런 여러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항생제 내성을 유발하고 다시 사람한테 넘어와서 사람의 감염 치료에도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이 일부러 일으키는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냉전 시대에 생물 무기를 개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량 무기 확산 금지 조약, 생물 무기 금지 조약 때문에 더 이상 국가가 이런 생물 무기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바이오 테러가 아직도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미생물을 퍼뜨려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이 바이오 테러입니다. 가장 유명한 바이오 테러는 2001년에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탄저균 우편물 테러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인 알카에다 그룹이 우편물 속에 탄저균을 넣어서 상원의원실이나 언론기관에 발송을 했고 이 우편물을 운반하던 우편부나 우편물을 뜯는 과정에서 노출된 사람들이 탄저에 감염돼서 22명의 환자가 생기고 5명이 사망한 탄저균 백색가루 우편물 사건입니다. 그 결과 미국 시민들이 무서워서 우편봉투를 뜯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수개월 지속이 됐습니다. 사람 희생자 수는 5명에 불과했지만 전국에서 탄저 공포 때문에 우편물을 뜯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가령 정부에서 세금을 내라든지 또는 무슨 공과금을 내라든지 하는 이러한 우편물 발송과 수신이 중단이 돼서 국가 사회에 커다란 마비가 초래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테러 내지는 사람이 일부러 일으키는 전염병도 여전히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게 검토와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란셋이라는 세계적인 의학 잡지에서 발표한 이 코로나19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예방을 하지 못한 예방 실패를 매우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고 투명성의 실패 그리고 특히 국제 단결의 실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구상에 어디에 발생한 감염병이라도 결국은 팬데믹을 통해서 전 세계인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기술의 차이, 또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드는 의료 시장, 산업화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 간의 공조라는 것은 매우 난망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팬데믹 예방에서 국제 공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지금 WHO 중심으로 해서 국제 협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 전 세계 보건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세계보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갈등 때문에 올해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학적인 접근, 또 공중보건학적인 접근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초기부터 그렇게 코로나 팬데믹을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수개월이 아니고 1년, 2년, 3년이 지속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은 보건의료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교육, 직장, 또 사회, 문화적인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령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것이 수개월이 지속이 되면 우리의 미래 세대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수년 후, 십수년 후에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결과가 우리 미래 세대에 나타날 수가 있겠죠. 또 직장을 닫으면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이동, 주거 이런 것까지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은 의료, 보건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교육, 경제, 또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팬데믹 대응에 있어서 의료 중심, 또 보건, 행정 중심의 대응을 처음부터 오랫동안 유지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중지를 모으고 합의를 이끌어내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한테 큰 제목을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바라건대 팬데믹에 관련된 이런 논의가 저처럼 의과대학에서 미생물을 들여다보고 또 병원에서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고 하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우리 환경 변화, 사회 경제적인 여러 여건들, 특히 최근에 개발과 관련된 문제들, 또 국제 공조와 관련된 문제들,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문제를 다루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 더 큰 시각을 갖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모임들이 좀 활발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데믹은 미생물이 일으키는 감염병이긴 하지만 그 발생, 사람과 사람 간의 확산, 그리고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대유행, 즉 팬데믹으로까지 진행하는 데는 우리 인간의 사회활동, 경제활동이
매우 중요한 추동 요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는 항생제 내성 팬데믹이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으로 1년에 전 세계에서 사망하는 환자의 숫자가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같은 우리가 잘 아는 전염병으로 희생되는 환자의 숫자 못지않게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